그날 제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러운 단어가 됐습니다. 한희준, 34살, 중견식품기업 동원푸드 2세, 포털 사이트를 켜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제 이름과 관련된 키워드로 도배돼 있었죠. 한희준 직원 괴롭힘, 한희준 피해자 사망, 한희준 책임 회피, 재벌 2세 갑질.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였어요. 인간 쓰레기네. 저런 놈은 감옥에 가야 한다. 피해자 유가족 생각하면 분노가.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저는 본사에 있었어요. 그날 저녁 늦게야 연락을 받았죠.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직원 한 분이 쓰러지셨는데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40대 남성 직원이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이라고 했죠.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회사 분위기, 근무 환경, 관리자 태도까지 모든 게 조사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오너 2세의 직원 괴롭힘, 재벌가의 갑질 문화, 제 사진이 뉴스에 나왔어요. 심지어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보도됐습니다. 저는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연락했고 회견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회사 측에서 막았죠.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낫습니다. 더 건드리면 불만 커집니다. 아버지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준아, 참아라.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됐어요. SNS에는 제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가 돌아다녔고 집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희준 나와라. 사과해. 경호원이 저를 뒷문으로 피신시켰어요. 차에 올라타는 순간 계란이 날아왔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도 회사도 어디에도 갈 수 없었어요. 기사님, 한강으로 가주세요. 밤 11시 한강다리 위에 섰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강물은 검은색이었고 다리 위에는 저 혼자뿐이었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아버지 이준아, 어디 있니? 어머니 집에 와.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요. 여론은 이미 저를 괴물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휴대폰의 전원을 껐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 강물에 던졌어요. 풍덩, 작은 소리와 함께 사라졌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올리고 한 발을 난간 위에 올렸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내일이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욕먹으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한 발을 더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씩! 뒤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소녀가 서 있었어요. 12살쯤 되어 보였죠. 짧은 단발머리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시선은 딴 곳을 향하고 있었죠. 진짜 뛰어내리게 생겼네. 소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아저씨, 그렇게 못나게 생겼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거죠? 뭐라고? 소녀는 난간을 툭 쳤습니다. 죽을 거면 조용히 하지. 왜 저기서 서 있어요? 사람 불안하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소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요? 산책이요. 아저씨는요?
분신이요? 반항적이고 예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웃는 것 같았어요. 너 무섭지 않니? 사람이 여기서 뛰어내리려는데. 소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저씨가 뛰어내린다고 제 인생이 달라지나요? 뭐, 저는 어차피 집에 가야 하고, 내일 학교 가야 하고, 밥 먹어야 하고, 아저씨가 죽든 말든 저랑 상관없잖아요. 소녀의 말은 잔인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저는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넌 왜 여기 있는 거야? 말했잖아요. 산책이요. 밤 11시에 초등학생이 혼자 산책을? 소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중학생이에요. 그리고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한참 소녀를 봤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아이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너, 집은? 있어요. 부모님은? 없어요. 그럼 누구랑 살아?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리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죠. 소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공장 앞에서 봤거든요. 뭐, 뉴스에 나온 가해자? 그 사람이 오히려 말렸어요. 그리고 폭언한 사람. 그 아저씨 아니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너, 뭘 본 거니? 소녀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마주친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근데 뉴스는 아저씨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너, 왜 그걸 말 안 했어? 소녀는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가 들어줘요? 저는 그냥 애인데. 어른들은 안 믿잖아요. 하지만 그냥 본 건 봤다고요. 근데 아저씨가 죽어버리면 그 얘기할 사람도 없으니까 말한 거예요. 소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감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말이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너, 이름이 뭐니? 유라요. 유라야, 내가 본 걸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유라는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귀찮은데. 뭐 줄 거예요? 뭐, 공짜로 해주기 싫거든요. 아저씨 돈 많잖아요. 저는 황당했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뭐 먹고 싶어? 치킨. 치킨? 네. 후라이드 한 마리. 콜라도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자. 유라는 다리를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그런데 진짜 못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좀 불쌍하게 생겼어요. 저는 뒤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24시간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한강 근처의 작은 가게였어요. 손님은 우리뿐이었죠. 유라는 테이블에 앉자마자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후라이드 한 마리, 콜라 2개요. 너 혼자 다 먹을 거야? 아저씨도 먹어요. 살아있으면 배고프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치킨이 나왔어요.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먹는 모습을 보니 오래 굶은 것 같았어요. 천천히 먹어. 아저씨는 안 먹어요? 너 먹는 거 보고 있을게. 유라는 어깨를 으쓱하고 계속 먹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라야, 그날 뭘 본 거니? 유라는 치킨을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 공장에서 일했었어요. 엄마가? 네, 청소 용역이요. 근데 3년 전에 해고당했어요. 왜? 유라는 콜라를 마셨습니다. 공장장이랑 싸워서요. 공장장이 직원들한테 막대하는 거 보고 엄마가 항의했대요.
그랬더니 잘렸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공장에 간 거야?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봤어요. 엄마 기일이라서 꽃 사러 갔다가요. 유라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엄마 죽었거든요. 2년 전에. 미안해. 왜요? 아저씨가 죽인 것도 아닌데. 유라는 다시 치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공장 앞 지나가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들이 싸우는 소리요. 누가 싸웠는데? 공장장이요. 키 큰 남자. 그리고 죽은 그 사람. 유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공장장이 소리 질렀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네 같은 거 언제든 잘라. 이러면서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다음엔 죽은 그 사람이 떨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안전 문제를 얘기한 건데. 이랬어요. 안전 문제? 네. 기계가 고장났는데 고치지 않고 쓰게 한다고요. 그거 얘기했다가 욕먹은 거예요. 유라는 냅킨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때 다른 남자가 왔어요. 정장 입은 사람. 누구? 모르죠. 근데 공장장한테 왜 또 소리 질러요? CCTV 있잖아요. 이랬어요.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 정장 입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 얼굴은 잘 안 봤어요. 멀었거든요. 근데 유라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찢어진 포스트잇 조각이었어요. 이거요. 포스트잇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장장 지시 CCTV 외곽 3번 확인 필요. 이게 뭐야? 우리 엄마가 쓴 거예요. 청소하다가 이상한 거 보면 메모해뒀대요. 유라는 포스트잇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엄마가 해고당한 게 공장장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뭔가 봤나 봐요. 그래서 잘린 거예요. 저는 포스트잇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거 경찰한테 줬어? 왜요? 경찰이 믿어줄 것 같아요? 하지만 증거잖아. 유라는 비웃었습니다. 증거요? 애가 가져온 찢어진 종이 쪽지가 증거예요? 어른들은 안 믿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라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유라야, 그날 그 정장 입은 사람이 나를 말린 거니? 네. 공장장이 그 죽은 사람한테 계속 소리 지르니까 그만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말렸어요. 그게 나였어? 모르죠. 얼굴을 똑바로 못 봤는데. 근데 뉴스 보니까 아저씨가 가해자래요. 이상하더라고요. 유라는 콜라를 다 마시고 트림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아저씨를 가리려고 그들이 만들어낸 판 아니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뜻이야? 공장장이 잘못한 거 덮으려고요. 재벌 2세한테 뒤집어 씌우면 사람들이 다 믿잖아요. 역시 재벌은 나쁘다 이러면서요. 유라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른들은 왜 항상 본 걸 얘기하는 사람만 미친 사람 취급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치킨 잘 먹었어요. 이제 가요. 잠깐 유라야. 왜요? 너, 나 도와줄 수 있어? 유라는 저를 빤히 봤습니다. 왜 제가 도와줘야 해요? 너만 진실을 알잖아. 그래서요? 제가 나서면 뭐가 좋은데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유라야, 나는 억울해. 진짜로. 저도 억울한 거 많아요. 엄마가 죽은 것도, 혼자 사는 것도,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도 다 억울해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왜 아저씨를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라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생각은 해볼게요.
어차피 저도 공장장 그 자식 싫거든요. 유라야, 다음에 봐요, 아저씨. 그리고 한강에서 뛰어내리지 마요. 물 더러워요. 유라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남은 치킨뼈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포스트잇을 다시 봤습니다. CCTV 외곽 3번. 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요. 저는 휴대폰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강에 던져버렸으니까요. 가게 주인에게 부탁해서 전화를 빌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이준아, 어디 있었니? 걱정했잖아. 아버지, 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뭐, 그날 공장에 가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그럼 정말 가셨어요? 그래. 안전 점검 때문에 갔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 안들 믿겠니? 오히려 회사만 더 시끄러워질 거야. 하지만, 이준아,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넌 조용히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모두 희생양이었습니다.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그리고 유라, 그 차갑고 반항적인 아이가 제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라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제 헤어질 때 주소를 물어봤거든요. 하천 쪽 컨테이너촌이요. 빨간 컨테이너요. 유라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었죠. 택시를 타고 하천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에서 30분 거리였어요. 차창 밖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여기 맞아요? 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여기 맞습니다. 하천 옆으로 낡은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10개쯤 됐을까요? 대부분 녹슬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빨간 컨테이너를 찾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작았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라야, 나 어제 그 아저씨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죠. 유라야? 문이 열렸습니다. 유라가 졸린 눈으로 서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아침부터? 너 학교 안 가? 토요일인데요. 아, 맞다. 유라는 하품을 했습니다. 들어올 거예요? 서 있지 말고. 저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6평도 안 돼 보였어요.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죠. 식탁 위에는 녹슨 물컵이 놓여 있었고 선반에는 컵라면 2개가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고장난 듯한 히터가 놓여 있었어요. 너 혼자 사는 거니? 말했잖아요, 어제. 부모님은? 아빠는 가출했어요. 엄마는 죽었고 할머니는 치매 걸려서 요양원 가셨고 유라는 너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혼자? 네. 2년째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동복지센터는 한 번 왔었어요. 근데 제가 보육원 가기 싫다고 했어요. 왜? 거기 가면 애들이 괴롭힌대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유라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물병 하나와 김치통 하나뿐이었어요. 아침 먹었어? 아니요. 먹을 거 없어? 있어요. 라면. 유라는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라야, 나가자. 어디요? 밥 먹으러. 제대로 된 거. 싫어요. 귀찮아요. 안 귀찮게 해줄게. 그냥 따라와. 유라는 저를 빤히 봤습니다. 왜 저한테 잘해줘요? 뭐,
아저씨 같은 사람들은 이런데 처음 보죠? 가난한 애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척 하는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야, 나는. 거짓말. 어차피 아저씨는 돌아갈 집 있잖아요. 따뜻한 밥 먹을 곳도 있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라는 컵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냥 가요. 제가 도와드리기로 했으니까 도와드릴게요. 근데 동정은 싫어요. 저는 한참 유라를 봤습니다. 유라야, 나는 너를 동정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고마워하는 거야. 어제 내가 나한테 살아야 할 이유를 줬잖아. 유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내 엄마가 우리 회사 때문에 해고당한 거 아저씨 잘못 아니잖아요. 회사의 일원이니까 내 책임이기도 해.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뭐예요? 10만 원. 밥값이야. 필요 없어요. 유라야. 진짜 필요 없어요. 저 불쌍한 애 아니에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돈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빌린 거야. 진실을 말해준 대가로. 대가요? 응. 너 없으면 나 억울하게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지. 유라는 돈을 받습니다. 한참을요. 나중에 갚을게요. 안 갚아도 돼. 싫어요. 갚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갚아. 유라는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어요. 문득 유라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응? 어제 한강에서 정말 뛰어내릴 뻔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왜요? 모두가 날 욕하니까.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으니까. 유라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뭐? 아무도 제 말 안 믿어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왕따 당한다고 했는데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한테도 안 말해요. 어차피 안 믿을 거니까.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유라야, 나는 내 말 믿어. 왜요? 넌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유라는 라면을 다 먹고 국물까지 마셨습니다. 아저씨, 응? 저 도와주는 거 진짜예요? 진짜야. 나중에 필요 없어지면 버릴 거 아니에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버려. 약속해. 유라는 처음으로 조금 웃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요. 그럼 같이 해볼게요. 나쁜 놈들 혼내주는 거. 저는 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췄습니다. 유라가 싫어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유라는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겨야지. 안 그러면 너도 나도 계속 억울하잖아.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차갑고 반항적인 아이가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유라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요. 월요일 아침 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옛날 자료실로 향했어요. 아버지 회사 건물 지하에 있는 곳이었죠. 이준 상무님, 어떻게 오셨어요? 관리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3년 전 공장 관련 서류 좀 찾아보려고요. 지금이요? 하지만 급한 일이에요. 직원은 망설이다 열쇠를 건넸습니다. 자료실은 먼지투성이었어요. 오래된 서류들이 상자에 담겨 쌓여 있었죠. 저는 2021년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라 엄마가 해고당한 해였거든요. 3시간을 뒤진 끝에 찾았습니다. 인사 기록 마이너스 2021년 7월. 파일을 펼쳤어요. 해고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김미정, 청소 용역, 해고, 사유 근무 태도 불량. 유라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근무 태도 불량이라는 애매한 사유만 적혀 있었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른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때 봉투 하나가 떨어졌어요.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장 뒤편을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폐기물 드럼통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액체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1.06 15- 외곽 3번 구역 CCTV 외곽 3번 유라가 보여준 포스트잇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겼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로 산 폰이었어요. 유라였습니다. 아저씨, 지금 어디예요? 회사 자료실이야. 왜? 저 학교 끝났는데.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전화로는 안 돼요. 만나야 해요. 유라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알았어. 어디서 볼까? 아저씨 회사 앞 카페요. 30분 후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서류와 사진을 챙겨 자료실을 나왔습니다. 30분 후 회사 앞 카페에서 유라를 만났습니다. 유라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거요. 뭔데? 우리 엄마 수첩이에요. 집에서 찾았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빽빽한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2021.05 10- 공장장 불량 원료 반입 지시 목격 2021.05 25- 안전 장비 없이 작업 강요 직원 3명 부상 2021.06 15- 폐기물 불법 투기 발견 사진 촬영함 2021.07 2- 공장장에게 신고하겠다 말함 다음날 해고 통보받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유라야, 이거 엄마가 다 봤대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줬대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노동청에도 신고했대요. 근데 증거 불충분이래요. 그래서 엄마 혼자 싸우다가 해고당한 거예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죽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유라야, 세상은 불공평해. 돈 많은 사람들이 이겨. 근데 포기하면 안 돼.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야.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죽고 나서 저는 포기했어요. 어차피 애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저씨 봤잖아요. 한강에서 아저씨도 엄마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거 보니까 화났어요. 유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엄마가 못한 거 제가 할게요. 저는 유라를 안아줬습니다. 유라는 제 품에서 한참 울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공장장을 무너뜨리겠다고요. 유라와 유라 엄마를 위해서요. 그리고 저와 아버지를 위해서도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장이 불량 원료를 쓰고 안전을 무시하고 폐기물을 불법 투기했습니다. 유라 엄마가 그걸 알아챘고 신고하려다 해고당했죠. 그리고 이번 사고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안전 문제를 제기한 직원이 괴롭힘을 당하다 사망한 거예요. 하지만 공장장은 자신을 숨기고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는 유라를 바라봤어요. 유라야, 우리 이겨보자. 어떻게요? 증거를 모으는 거야. 내 엄마 수첩, 내가 찾은 사진,
그리고 CCTV. CCTV요? 응. 외곽 3번 CCTV. 분명 뭔가 찍혀 있을 거야.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아저씨, 공장장이 가만 있을까요? 아니겠지. 그래서 조심해야 해. 무섭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워. 근데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유라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멋있어요. 고마워. 우리는 카페를 나와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요. 공장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야간 근무조가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상무 신분증을 보여주며 들어갔습니다. 경비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막지 못했죠. 유라야, 너는 여기서 기다려. 싫어요. 같이 갈 거예요. 위험해. 아저씨 혼자 더 위험해요. 유라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함께 들어갔어요. 공장 내부는 기계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외곽 3번 구역이 어디지? 유라가 벽에 붙은 안내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공장 뒤편이래요.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뒤편으로 갈수록 사람이 없었어요. 외곽 3번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폐기물 보관 구역이었어요. 드럼통들이 쌓여 있었고 일부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유라 엄마가 찍었던 사진과 똑같은 광경이었죠. CCTV는 어디 있을까? 유라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CCTV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렌즈에 검은 테이프가 붙어 있었거든요. 누가 일부러 가린 거네. 언제부터요? 모르지. 하지만 증거를 숨기려고 한 거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돌아보니 50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저는 한희준입니다. 상무예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무님이 왜 여기를? 조사 중입니다. 당신은 누구죠? 저는 야간 관리자 박성훈입니다. 박성훈은 유라를 봤습니다. 저 애는 누구예요? 공장의 아이가 왜? 제 조카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박성훈에게 물었습니다. 이 CCTV 왜 가려져 있죠? 그건 고장났어요. 고장? 네, 한 달 전부터요. 수리 안 했어요? 박성훈은 땀을 흘렸습니다. 공장장님이 나중에 하래요. 왜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성훈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성훈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뭐가 일어났나요? 박성훈은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불량 원료를 몰래 섞어 썼어요. 누가요? 공장장님 지시였어요. 비용 아끼려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비도 제대로 안 줬어요. 돈 아깝다고요. 그래서 사고가 자주 났어요. 사망한 직원은요? 박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안전 문제를 계속 제기했어요. 회사에 신고하겠다고요. 그랬더니 공장장님이 뭐라고 했죠? 협박했어요. 네 가족 생각해. 잘리면 어떡하려고 이러면서요. 유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거예요? 박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괴롭혔어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 주고 험한 일만 시키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아무도 신고 안 했어요? 무서웠어요. 공장장님이 회사에서 힘이 세거든요. 신고하면 우리도 잘릴까봐. CCTV는요? 왜 가렸어요? 공장장님이 가리래요. 증거 남으면 안 된다고요. 저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공장장이 모든 걸 조종했습니다. 불량 원료, 안전 무시,
직원 괴롭힘, 증거인멸까지요. 그리고 사건이 터지자 저를 희생양으로 만든 겁니다. 박성훈 씨,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박성훈은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또 누가 죽어요. 박성훈은 한참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여기 있어? 우리는 몸을 숨겼습니다. 공장장이 나타났어요. 60대 남자, 배가 나오고 얼굴은 붉었습니다. 박성훈, 여기서 뭐해? 박성훈은 떨며 대답했습니다. 점검 중이었습니다. 점검? 누가 하래? 공장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나서려고 했지만 유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죠. 공장장은 CCTV를 올려다봤습니다. 테이프 그대로 있네. 잘했어. 네. 이번 주 안에 이거 다 치워. 증거 남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공장장은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들었죠? 박성훈이 끄덕였습니다. 녹음했어요? 유라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다 녹음했어요. 저는 유라를 봤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대단했어요. 잘했어, 유라야. 우리는 공장을 나왔습니다. 이제 증거가 모였습니다. 유라 엄마 수첩, 사진, 박성훈의 증언, 그리고 공장장의 녹음까지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사망한 직원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유라도 함께였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어요.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40대 남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유족은 아내와 두 아들이었습니다. 모두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내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한희준? 네. 나가요. 죄송하지만 할 말이. 나가라고요.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이 죽었어.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진짜 가해자는 거짓말 하지 마요. 뉴스에 다 나왔어요. 큰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왜 죽였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어. 정말이야. 거짓말. 그때 유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아저씨 욕하지 마세요. 아내가 유라를 봤습니다. 너는 누구니? 저는 진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뭐? 유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나쁜 건 따로 있어요. 아내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유라는 계속 말했어요. 아저씨 남편분 안전 문제 제기했죠? 그래서 공장장한테 괴롭힘 당한 거 맞죠? 아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제 엄마도 똑같이 당했거든요. 3년 전에요. 유라는 아내에게 엄마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공장장이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요. 아내는 수첩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남편분도 이런 거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어요. 일기장에. 그럼 그거 보여주세요.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해요. 아내는 한참 고민하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다이어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공장장이 또 소리 질렀다. 안전 장비 달라고 했더니 돈 아깝다고 했다. 오늘도 12시간 일했다. 쉬고 싶다고 했더니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회사에 신고해야겠다. 마지막 일기는 사망 3일 전이었습니다. 공장장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나를 모욕했다. 너무 힘들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참아야 한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주머니, 이분은 잘못이 없어요. 공장장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내도 울었습니다. 알아요. 사실 저도 알았어요. 근데 뉴스에서 당신을 범인이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믿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유라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싸워요. 공장장 혼내주는 거요. 아내는 유라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아가. 정말 고마워. 그날 저는 다른 피해 직원들도 만났습니다. 모두 처음에는 저를 혐오했어요. 하지만 유라가 끼어들자 분위기가 바뀌었죠. 이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진짜 나쁜 사람은 공장장이에요. 유라의 말에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실 공장장이 우리를 입막음했어요. 어떻게요? 돈 줬어요. 그리고 협박했죠. 말하면 가족한테 해코지 하겠다고요. 또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도 CCTV 조작하는 거 봤어요. 공장장이 직접 편집해서 언론에 줬어요. 저는 분노보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몰랐네요. 유라가 툭 말했습니다. 늦게 안 게 어디예요. 지금이라도 알았잖아요. 저는 유라를 봤습니다. 이 아이는 어른보다 현명했어요. 맞아.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 피해자들이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장의 폭언, 협박, 안전 무시, 증거 조작까지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피해자 증언, 일기장, 녹음 파일, 사진까지요.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라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하나 더 봤어요. 뭘? 유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이 있었어요. 이거요. 사진 속에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공장장, 다른 한 명은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버지. 네. 아저씨 아버지 맞죠? 사진 속 아버지는 공장장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죠.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요. 제가 우연히 봤어요.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아버지 표정은 분노에 차 있었어요. 아버지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유라가 말했습니다. 공장장이 폐기물 몰래 버리는 거 사진 찍는 사람. 아저씨 아버지였어요. 저는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공장장이 먼저 알아챈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 공격으로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장의 비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몰래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하지만 공장장이 먼저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이용해 오히려 우리 가족을 공격한 거예요.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여론을 조작하고 아버지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왜 말 안 하신 거야? 유라가 말했습니다. 말하면 위험하니까요. 아저씨 아버지, 아저씨 지키려고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그런 사람들 편이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아저씨 가족, 누가 지켜줘요?
유라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유라야, 아버지 만나러 가자. 지금요? 응. 이제 다 털어놔야 해. 우리는 아버지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이준아? 아버지 말씀하세요. 뭘? 공장장 조사하고 계셨죠?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유라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아버지죠?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하지만 저는 이미 희생양이 됐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이준아. 내가 무능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공장장이 나쁜 거죠. 아버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의심했어. 공장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 어떤 일들이요? 직원들이 다치는 사고가 잦았어. 그런데 보고는 제대로 안 올라왔지. 그래서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어. 아버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이 가득했어요. 다 모았어. 불량 원료 거래 내역, 폐기물 불법 투기 증거, 안전 규정 위반 기록까지. 그럼 왜 공개 안 하셨어요? 공장장이 선수를 쳤어. 사고를 이용해서 너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나서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았어. 그래서 조용히 증거만 모으고 있었어. 유라가 말했습니다. 이제 공개하세요. 아저씨 아들도 억울하고 죽은 사람들도 억울해요. 아버지는 유라를 봤습니다. 넌? 유라예요. 김미정 딸이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미정. 3년 전 해고된. 네. 우리 엄마요. 아버지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지켜주세요. 저랑 아저씨 아들이랑 죽은 사람들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일 기자회견 열겠다.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아들아. 너를 혼자 싸우게 해서.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유라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공장장은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저와 아버지, 유라와 피해자들은 명예를 되찾을 겁니다. 진짜 전쟁은 내일부터였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저는 긴장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일 거예요. 유라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유라야, 무섭지 않아? 무서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오전 10시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희준이다. 저 아이는 누구지?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희준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죄입니다. 기자들이 수군거렸어요.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첫째, 공장장 최철민은 3년간 불량 원료를 몰래 사용했습니다. 여기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화면에 서류가 떴어요. 둘째,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사고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셋째, 폐기물을 불법 투기했습니다. 사진 증거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넷째,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을 괴롭히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 증언이 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망한 직원도 공장장의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일기장에 모든 게 적혀 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증거는 확실합니까? 왜 지금 공개하는 겁니까? 공장장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유라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어요.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유라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저는 이유라입니다. 12살이고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가 본 건 어른들이 말한 거랑 달랐어요. 무슨 뜻입니까? 유라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한희준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공장 앞에서 봤는데 아저씨는 오히려 말렸어요.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공장장이 직원한테 소리 지르는 걸 한희준 아저씨가 말렸어요. 그만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요. 유라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왜 뉴스는 거짓말을 했어요? 왜 제대로 취재 안 하고 한희준 아저씨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기자들이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도 3년 전에 똑같이 당했어요. 공장장 때문에 해고됐어요. 엄마가 진실 말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른들은 왜 항상 본 걸 얘기하는 사람만 미친 사람 취급해요? 왜 약한 사람 말은 안 믿어요?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진짜 본 거예요. 한희준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공장장이에요. 저는 유라 옆에 섰습니다. 이 아이의 증언뿐 아니라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피해 직원들의 진술서, 녹음 파일, 공장장의 지시를 담은 문서까지요. 아버지도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동원푸드 회장 한진수입니다. 아들 한희준은 무죄입니다. 진짜 범인은 공장장 최철민입니다. 아버지는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6개월간 조사한 증거입니다. 공장장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유라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유라야. 정말 잘했어. 떨렸어요. 근데 해냈어요. 응, 내가 해냈어. 그날 저녁 SNS는 뒤집혔습니다. 한희준, 희생양 맞다. 공장장 최철민 구속해라. 12살 소녀의 용기 있는 증언.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칠 후 공장장은 체포됐습니다. 뉴스에 수갑찬 모습이 나왔죠. 저는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유라가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이겼어요, 아저씨. 응,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유라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근데요, 왜? 엄마는 못 봤잖아요. 이거, 저는 유라를 안았습니다. 내 엄마도 알 거야.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정말요? 응, 분명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유라는 제 품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잃은 것도 많았죠. 유라의 엄마, 사망한 직원, 그리고 시간들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졌으니까요. 공장장 체포 후 일주일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와 아버지, 유라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한희준 씨, 정말 현장에 없었습니까? 네, 본사에 있었습니다. 근무 기록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그럼 왜 언론은 당신을 지목했죠? 공장장이 조작한 CCTV 영상 때문입니다. 검사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편집된 부분이 명확했어요.
공장장이 소리 지르는 장면은 잘라내고 제가 현장에 있던 것처럼 조작했죠. 이건 명백한 증거 조작이네요. 네, 맞습니다. 유라도 증언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한희준 아저씨는 말리려고 했어요. 검사는 유라 엄마의 수첩과 사망 직원의 일기장도 검토했습니다. 이건 충격적이네요. 공장장의 범죄가 오래전부터 있었군요. 네, 3년 이상입니다. 피해 직원들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공장장이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말하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CCTV를 조작하는 것도 봤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장장은 법정에 섰어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죠.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 일했을 뿐입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불량 원료 거래 내역입니다. 피고인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건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 사진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지시했죠? 아닙니다. 녹음 파일입니다. 증거 남으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게 피고인 목소리 맞습니까? 공장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검사는 계속 증거를 제시했어요. 피해 직원 12명의 진술서입니다. 모두 피고인의 괴롭힘을 증언했습니다. 사망한 직원의 일기장입니다. 피고인의 협박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공장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공장장은 한참 침묵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유라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인정하네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인 최철민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와 유라는 껴안고 울었어요. 우리가 이겼어, 유라야. 네, 우리가 이겼어요. 법정을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희준 씨, 기분이 어떠십니까? 다행입니다. 진실이 밝혀져서요. 앞으로 계획은? 저는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피해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기자들이 유라에게 물었습니다. 유라 양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기분인가요? 유라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자랑스럽다는 말 들을 것 같아요. 기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동원푸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고 직원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아픔을 다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망 직원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진실을 밝혀줘서 고마워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김미정 재단. 산업재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유라 엄마의 이름을 딴 거였죠. 설립식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김미정님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라처럼 용기 있는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요. 유라도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엄마 봤어요? 엄마 이름으로 재단 만들었어요. 자랑스럽죠? 유라는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유라의 손을 잡았어요. 유라야,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네, 아저씨. 우리 함께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 상무직을 내려놓았어요. 대신 재단 이사장이 됐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준아, 후회 안 하니? 아니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회사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아.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 100가구를 지원했고 법률 자문도 제공했어요. 유라는 재단의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세요. 유라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했어요. 어느 토요일 저는 유라를 만났습니다. 유라야,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너, 우리 집에서 살래? 유라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혼자 사는 거 힘들잖아. 우리 집에 방도 많아. 하지만 아버지도 찬성하셨어.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응. 내가 원한다면. 유라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다음 주 유라는 우리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벗어나 따뜻한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유라야,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네, 할아버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감사합니다. 식사 후 유라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한참 후 나와서 말했어요. 아저씨, 방이 너무 좋아요. 처음으로 제 방이 생겼어요. 저는 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내 방이야. 유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유라는 학교를 옮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첫 등교날 유라가 투덜댔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요. 왜? 새 친구 사귈 수 있잖아. 귀찮아요. 하지만 유라의 얼굴은 설레어 보였어요. 저녁에 돌아온 유라에게 물었습니다.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친구 사귀었어? 한 명요. 유라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름이 뭔데? 수진이요. 착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네. 앞으로 더 많이 사귈 거야. 아저씨는요? 회사 안 물려받아도 돼요? 응. 나는 재단 일이 더 좋아. 왜요? 사람들 도울 수 있잖아. 너처럼. 유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저 때문에 아저씨 인생 바뀐 거죠? 맞아. 후회 안 해요? 저는 유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절대 안 해. 오히려 고마워. 왜요? 너 때문에 나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 뭔데요? 사람이야. 돈이나 명예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 유라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저씨도 저를 살렸어요. 내가? 네. 아저씨가 날 가족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저는 유라를 꼭 안았습니다. 6개월 후 재단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피해자 유가족, 지원받은 가족들, 언론까지요. 저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김미정 재단을 만든 지 1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200가구를 지원했고 50건의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고통받고 계시니까요. 저는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이 재단은 한 아이의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12살 유라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기에 가능했습니다. 유라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특별한 거 안 했어요. 그냥 본 걸 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세상을 바꿨어.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가 들어줬으니까 바뀐 거예요. 어른들은 보통 애들 말 안 믿잖아요. 저는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우리가 만들 거니까. 방청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유라와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저씨, 한강 기억나요? 응. 내가 날 살린 곳. 아저씨가 정말 뛰어내릴 뻔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랬어. 그날 진짜 끝내려고 했어. 근데 왜 안 그랬어요? 내가 나타났잖아. 그리고 진실을 말해줬잖아. 유라는 난간에 기대었습니다. 저도 사실 죽고 싶을 때 많았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라야, 혼자 사는 거 너무 외로웠거든요.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고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저씨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말을 믿어줬거든요. 저는 유라를 안았습니다. 유라야,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알아요. 이제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응? 우리 잘한 거죠?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싸운 거? 당연하지. 우리가 포기했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공장장은 계속 나쁜 짓 했겠죠? 그래.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 거야.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우리가 막은 거네요. 맞아. 우리가 해냈어. 다음 날 저는 회사 측과 미팅을 했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였어요. 앞으로는 모든 공장에 독립적인 안전 감시팀을 둘 겁니다. 직원들의 제보도 익명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CCTV는 외부 업체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준아, 내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다. 아니에요. 유라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그 아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네. 12살인데 어른보다 용기 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유라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좀 도와주세요. 무슨 숙제야? 내 인생의 영웅이래요. 영웅에 대해 쓰는 거요. 누구에 대해 쓸 건데? 유라는 쟤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저씨요. 네. 아저씨가 제 영웅이에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유라야. 나는 영웅이 아니야. 아니에요. 영웅 맞아요. 저를 가족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유라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영웅 아니에요? 저는 유라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유라야. 너도 내 영웅이야. 저요? 응. 너 때문에 나는 다시 살 용기를 얻었어. 유라는 제 품에서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유라의 생일이었습니다. 13살이 되는 날이었죠. 저와 아버지는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깜짝 파티예요. 유라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요? 응. 내 첫 번째 제대로 된 생일 파티야.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13개의 촛불이 반짝였어요. 소원 빌어, 유라야. 유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빌더니 촛불을 불었어요.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하지만 유라는 조용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저씨랑 할아버지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꼭 이루어질 거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유라의 생일이었다. 13살이 된 유라를 보니 감회가 새롭다. 1년 전 한강에서 만났을 때 유라는 차갑고 반항적인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환하게 웃는 아이가 됐다.
유라가 나를 살렸다. 그리고 나도 유라를 살렸다. 우리는 서로의 영웅이다. 앞으로도 유라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그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다. 유라가 준 이유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유라 엄마도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딸이 행복해진 모습을요. 1년 후 재단은 더 성장했습니다. 전국 10개 지부를 열었고 500가구를 지원했어요. 유라는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성적도 좋았죠. 어느 토요일 유라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 변호사요.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변호사 되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멋진 꿈이네. 넌 할 수 있어. 아저씨처럼 될 거예요. 사람들한테 희망 주는 어른이요. 유라야, 넌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어. 어떻게요? 내 용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 나처럼. 유라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일 줄 누가 알았겠니? 정말 그래요.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유라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는 평생 혼자일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네, 할아버지. 저도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영원히. 그날 밤 저는 한강으로 갔습니다. 유라와 함께요. 1년 전 그 다리 위에 섰습니다.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죠? 응. 내가 죽으려고 했던 곳. 이제는 어때요? 저는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살길 잘했다고 생각해. 너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유라도 난간에 기대었습니다. 저도요. 아저씨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야경을 봤습니다. 아저씨, 응? 우리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죠? 당연하지. 나는 어디도 안 가. 약속이에요? 약속해. 유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요. 나도 고마워, 유라야. 날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한강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저는 끝을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작을 생각합니다. 유라와 함께할 새로운 시작을요. 반항적이고 차가웠던 소녀는 이제 따뜻하게 웃는 아이가 됐습니다. 죽음을 생각했던 남자는 이제 삶을 사랑하는 어른이 됐어요. 우리는 서로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와 유라는 손을 맞잡고 다리를 건넜어요.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한희중과 이유라 그리고 김미정 재단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진실을 밝히고 더 많은 희망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았으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요.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걸요. 이것이 욕먹는 남자와 반항적인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살리고 세상을 바꾼 두 사람의 이야기요.